자, 그래서 이제 오늘 물질의 기원 6번째 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자연의 네 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표준 모형의 입자 물리학에 나오는 세 힘을 주로 자연의 대칭성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잘 알죠. 원자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게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핵 안에 전자가 돌고 있고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나 중성자 안에는 쿼크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제일 작은 게 전자하고 쿼크죠. 이 쿼크, 전자와 쿼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정확하게 그 크기가 얼마큼 작을지 모릅니다. 워낙 작아갖고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근데 더 이상의 내부 구조는 없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이런 구조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원자하고 원자핵하고 전자를 얘기할 때 전자들이 이렇게 빙빙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빙빙 도는 건 아니죠. 이거 뭐 어느 학교 이 로고에 이런 빙빙 전자가 빙빙 도는 걸로 이렇게 표시됐는데 전자가 빙빙 도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의 모델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다. 이제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100년 전에 정확히 100년 전에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이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운동을 하느냐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하고 슈레딩거가 이 양자역학의 이제 식을 만들었는데 뭐 그 결과로 보면은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번 했지만은 그것이 입자의 성질도 띄고 파동의 성질도 띄고 있는 동시에 아울러 확률적이고 확률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서 불확정성이 어떤 이게 다 인과하게 딱 맞는 이런 이제 없다 하는 이런 이제 그 성질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한 이런 그림 물질이 뭘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양자 장이라고 하는 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에 있는 거는 이제 전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전자 하나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도 이제 확률적으로만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반해서 여러 개의 전자가 있고 또 여러 개의 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게 왜 생기고 왜 없어지고 하는 거를 이제 알려는 게 바로 이제 최초의 전자의 움직임을 알려고 했던 게 QED였죠. 양자 전기역학. 그러니까 폴 디렉이 처음에 이제 유명한 식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게 새겨진 이 식을 하고 그것이 발전이 돼서 결국은 양자장 이론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세상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장이다. 그거죠. 장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만약에 여기 이 방에 온도가 있는데 온도에 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공간의 숫자와 어떤 크기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숫자 크기에 온도 같은 거 이제 뭐 방향이 없겠지만 뭐 자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크기와 방향이 있는 이런 일 텐데 결국 이제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7개의 양자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개의 양자장. 17개의 양자장이면 뭐 전자장이라든지 비세장이죠. 전자기장이라든지 이런 17개의 장인데 그 장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 이제 이렇게 이 도식화한 거는 2차원의 평면으로 시각화한 것이고 사실은 4차원의 시공간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머리로 이렇게 떠올리기는 힘들지만 정확한 그런 17개의 장이 으로 있다는 게 현대 물리학으로서 볼 적에 가장 정확한 그 물질의 그 본질에 대한 밑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알아봤듯이 17개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페르미온이라고 해서 물질의 이제 기본 입자죠. 물질 입자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고 그 다음에 이쪽에 게이지 보손이라고 하는 입자들은 그 물질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해주고 힘을 매게 해주고 하는 이런 이제 보손이라고 게이지 보손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입자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그다음에 맨 나중에 관련된 힉스 입자인. 그러니까 이것은 입자인 동시에 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이제 출렁출렁되는 그 장에서 어느 한 부분이 그 아주 이 역이된 상태, 그 이제 들뜬 상태, 그게 이제 입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요 페르미늄 입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었죠. 근데 이 페르미늄 입자 12개의 입자가 있지만은 사실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요게 다예요. 요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업코크, 다운코크, 코크 두 종류하고 전자 꼽니다. 그다음에 요 전자 중성 이자라는 것은 요 이제 전자하고 이제 방사선 붕괴 때 잠깐 나오는 것인데 이건 물질을 직접 구성하지 않고 물질이 붕괴될 때, 방사선 붕괴될 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물질의 구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데 사실은 그게 왜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 물질을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은 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물질이고 또 이 라인에 있는 게 이제 같은 성질을 가진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물질 입자만 보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여러 세대가 있고 그래서 오락수는 무겁다고 했는데요. 또 이게 여러 종류의 물질인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요 게이지 보존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보존, 뭐 발음은 보존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징대장 보존의 법칙 무슨 보존하고 그좀 이렇게 혼돈이 되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보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보존 발음은 보존에 가까운데 보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게이지라는 게 앞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에 이제 네 가지 힘이 있다고 그러죠. 네 가지 힘. 우리가 잘 아는 전자기력이죠. 전자기력. 우리 전자기력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리고 원자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고 기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이제 익숙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는 또 중력이 있고. 요 두 개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핵 안에서만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두 개가 있는데 이 표준 모양에서 다루는 건 이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고 중력에 대해서는 이 세 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보통 이걸 이제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상호작용이다, 인터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연의 네 종류의 근본적인 힘 혹은 근본적인 상호작용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모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요 이제 네 종류의 보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힉스 입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게이지 보선이란 게 뭐냐? 아까 이제 그 보선 입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게이지 보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자연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 보통 대칭성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문자 그대로 정의를 내린다면은 연산이나 변화를 얻은 가해도 본질적인 그 수학적인 구조가 변하지 않는 성질이다 이렇게 뭐 보는 거죠. 이런 거죠. 이건 선대칭의 경우인데 뭐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뒤집어. 이건 이제 삼각형 이렇게 각도를 돌릴수록 뭐 이런 이제 대칭이죠. 이건 돌려도 일정한 각도를 돌리면 똑같은 성질이 나오는 게 이제 대칭이다. 수학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물리학에서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수학하고 약간 뭐 비슷하지만 틀린 점이 변환을 가해도 변환이라는 건 이게 뭐 수학 방정식을 하건 아니면 어떤 이렇게 하더라도 물리 법칙이 그대로 있는 성질. 요걸 갖다가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대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는 정말 많은 대칭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대칭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마도 우주의 많은 법칙을 지배하는 어떤 신호한 이런 그 바탕에 이 대칭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주의 그 새겨진 청사진 블루프린트 같은 청사진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일부만 알고 있는 거야. 왜 이 대칭성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깨지고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는 알지만은 그 대칭성이 왜 있는지 모릅니다. 왜 있는지는. 그 다음에 대칭성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또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물질에서 다루고 있는 그 대칭성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학의 이제 대칭성이라는 걸 변환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간의 이제 그 병진 트랜스레이션 대칭. 그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을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뉴턴의 법칙이 운동 법칙에 의해서 가해진다. F는 ma 뭐그 법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부산에서 하나, 공간에 상관없이 어느 데 변화된 장소에가 아니면 뭐 달라해가 어디 가도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이게 이제 대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시간 병진으로 대칭이라는 거는 이 그런 법칙이 지금 하나, 내일 하나, 어저께 하나 똑같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게 이제 대칭입니다.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요. 대칭이라는 거는 어떤 변환이나 수학적인 과정이나 이런 걸 거치더라도 물리 법칙이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 이걸 갖다 이제 대칭이라고 하는데 이 대칭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정리가 있습니다. 이게 에미 뇌이터라는 이 독일 태생의 유태인 그 여성인데 그 뇌이터가 1918년에 이제 증명한 겁니다. 수학자인데 수학을 한 사람인데 증명을 한 겁니다. 증명을 해서 이 대칭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있는 게 아니다. 대칭이 만약에 존재하게 되면은 가령 공간의 대칭성이 있으면은 그건 반드시 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그 다음에 회전 대칭이죠. 아까 뭐 공을 돌린다든지 굴을 돌린다든지 똑같잖아요. 그런 공간 대칭이 회전 대칭이 있으면 가운동량이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대칭이 있으려면 에너지가 항상 보존이 돼야 됩니다. 요거를 증명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수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물리계의 작용이 연속적인 대칭성을 가진다면은 그 대칭성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존 법칙이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량 같은 보존이 되잖아요. 보존이 됩니다. 이거 다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로켓이 치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 전부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보는데 에미 네트라는 여자는 아인슈타인이 큰 그 정말 뭐랄까 극찬을 했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독일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괴팅기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정식 교수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여자를 이제 무시해갖고 아주 저랬지만은 나중에 또 유태인이고 하니까 미국으로 이제 피난을 해갔는데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이제 그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여자를 도와줬죠. 미국을 승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겨우 가갖고 한 2년 미국의 조그만 대학입니다. 조그만 대학 이름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름 어디죠? 외우기가 힘든 그런 조그만 대학에 2년 일하다가 교수로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이 여성분이 뇌이터가 이 아주 물리학에 정말 이 대칭에 관련된 근본적인 법칙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것도 증명을 하고 수학적으로. 그런데 이 뇌이터의 정리는 뭐냐면은 대칭성이 있으면 어떤 보존 법칙이 있다는 걸 얘기했지만은 그 말이 곧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보존 법칙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칭성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구불변한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얘기해서 현재 우주는 완벽하게 대칭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주는 예를 들어서 전화 대칭만 하더라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불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물질보다 물질이 조금 더 많거든요. 방물질보다 대칭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게 대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시간 병진, 시간 대칭도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주가 지금 빅뱅 후에 팽창을 한 이후에 우주론 스케일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틀렸다 이렇게 봐요. 이거 보통 물리하는 사람들 깜짝 놀라요. 물리하는 사람들 아니 에너지 법칙이 틀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션 코넬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에너지 법칙이 있다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이다. 일반 상대성 이를 전혀 이해 못했던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팽창해갖고 이 비디 입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빅뱅 초기에 그 입자들이 지금 138억 년 동안 쫙 지나면서 비파장이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 복사라는 CMB라는 이런 배경 복사로 왔는데 빛의 알갱이 수는 거의 똑같아요. 물론 조금 변화는 있지만 근데 파장이 늘어졌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빛의 파장이 늘어졌다는 건 에너지를 잃었다는 거거든요. 개수 똑같고 근데 에너지가 늘어졌어. 에너지 법칙이 정확하게 적어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대칭이 아니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에 어떤 것은 텅 빈 것이 있어요. 보이드라고 해서 막 수억 광년 가도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고 또 은하단들이 많이 모여있는 초은하단 같은 거, 슈퍼클러스터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대 이게 이제 공간의 대칭이면 이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빅뱅 초기처럼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라는 겁니다. 막 엉터리로 어긋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세하게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일부 물리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지만은 상당히 이제 그렇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대칭 중에서 우리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있는 게이지 대칭성입니다. 게이지 대칭성.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이게 힘든 수학에 이제 이렇게 힘들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제 한번 쉽게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제 좀 딱딱하게 정의를 내리자면은 물리를 기술하는 수학 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수상적인 장. 그런데 변화를 주어도 게이지 변화를 주어도 물리 법칙이 똑같아요. 지금 성질.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이지라는 건 문자 그대로 자거든요. 자를 바꿔도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게이지 법칙입니다. 게이지라는 건 자나 기준을 바꿔도 물리 법칙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전역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대칭. 이거는 뭐냐면은 균일하게 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그게 불변 대칭성이죠. 대칭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성질이니까 변화 전후에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 전화가 보존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동함수가 있다고 해요. 파동함수. 우리 알게 되면 이제 파동방정식을 풀면은 파동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그 해로워서 파동함수가 나오게 되죠. 파동함수가. 근데 파동함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했지만은 파동함수가 알려주는 정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일단 그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갖고 파동함수는 기본적으로 복소수로 이루어져. 하나는 실수고 하나는 허수으로 이루어졌죠. 이런 겁니다. 이제 파동이 이제 고전 파동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데 이걸 갖다 이제 복소 평면에서 하나는 실수고 허수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타낼 수가 있죠. 복소수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식으로요. 여기서 알려주는 정보는 그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요 길이, 그 다음에 하나는 요 각도입니다. 그 각도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허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 요 길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 양자역학 저기서 알았지만은 그 길이의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은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을 확률이 몇 %냐 요걸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제곱을 해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두 요소로 이제 두 위상 정보하고 길이 정보만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파동함수에서 우리 필요한 거는 물리량을 재면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확률밖에 알 수가 없죠. 확률밖에. 그 파동함수의 복소수함을 제곱하면은 확률이 얼마가 나온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없어지냐면은 요 각도성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위상이라고 하는 부분
정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파동 함수의 경우에 다시 말해서 전자 하나가 어디 있는가, 전자의 하나의 어떤 한계입니다.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걸 알게 되면은 이게 뭐 위상이 안만 봐도 삐끼 뭐 여길 가건 여길 가건 여기 가건 여기 가건 뭐 삐끼 두 바퀴를 돌건 위상은 헛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위상은 헛방. 왜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확률밖에 모르는데 그건 이 기기에 제곱한 거예요. 복수적으로 제곱한 거예요. 파동함수를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위상은 그러니까 삑삑삑삑 돌렸는데 똑같은 겁니다. 결과는 그 하나밖에. 요게 바로 전혀 게이지 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를 바꾼다는 건 이 각도나 이 각도죠. 쉽게 얘기하면 위상은 한만 바꾸는데 나중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동함수는 전혀 게이지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표준 모형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아까 장이라고 그랬더니 17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장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추렁추렁 파도처럼 추렁추렁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파동함수는 요 중에 하나잖아요. 전자 위치가 어딘데 양자장 이론에서는 입자라는 건 뭐냐면 이 추정되는 파동 중에서 어느 이게 딱 그 역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양자장에서는 이걸 전체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 나타내야 돼요. 아까 파동함수는 전체 한 개인데 여기는 여러 개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여러 개를. 근데 여러 개의 위치에서 위상이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동함수의 경우에는 그 알파라는 게 이제 그 위상입니다. 각도입니다. 각도인데 이 양자장에서는 이게 추정처리 이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틀린 겁니다. 위상이. 그래서 그 각도가 하나가 아니고 4차원 공간의 위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바로 파동함수를 갖다 이제 전형에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변화는 뭐 몇 도로 돌리는 거네. 근데 이 국소라는 건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컬리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건 돌리면은 같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학에서 미분을 한다는 걸 기울기라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 아주 미세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울기가 다 틀립니다. 여기 이만큼 되고 이만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미분을 하게 되면은 결국 미분을 해서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분을 하는 이유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깨끗하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미분항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미분항에. 그래서 이 미분항이 제각각으로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장입니다. 척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척도가 이게 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미분항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보정을.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 이제 뭐 공부형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겁니다. 맞춰주기 위해서 저 각각 다 다른 부분에 이걸 맞춰.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요겁니다. 요 항입니다. 요 항. 이 항이 바로 뭐냐면은 양자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기 장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추가된 항. 요게 보정항이 바로 그 추가된 항인 거죠.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대칭성을 맞추다 보니 이제 각각 다른 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 결과로 전기장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가 움직일 적에는 비세장이 생깁니다. 비세장이라는 전자기장이죠. 전자장하고 전자기장은 전혀 틀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국소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파동함수는 하나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한 군데인데 이건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자가 다 틀린 거예요. 추론처럼 높이가 다 틀린 거예요. 기울기도 다 틀리고 이거를 통일해서 근데 물리 법칙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아 만들어주는 수학적인 어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전자기장이에요. 거기서 빛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비유를 했었잖아요. 이제 바닷물에 비유해서 수심을 재는데 바닷물이 이제 추렁추렁 높이가 다 틀려요. 높이가 다 틀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인천 앞바다에 뭐 해일이 나거나 뭐가 되고 바닷물에 동시에 1m 다 높아졌어. 바닷물의 높이가 다 1m, 이제 뭐 1m나 2m 똑같은 높이로 높아졌어요. 그럼 그 전혀 게이지가 집니다. 파동함수 같은 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각 구역마다 높이가 다 다르고 시공간이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각점마다 다 틀릴 겁니다. 다 틀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국소 대칭이죠. 수위에 해당되는 것이 입자의 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수위 차이에 해당되는 것이 장의 색이. 수위의 차이를 보정해 주려면 뭐 흘러야 되잖아요. 여기 높이에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거나 뭐 이렇게. 그게 바로 매개의 입자. 이게 국소 대칭 로컬 시미트리의 로컬 게이지 시미트리의 그 이제 아주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쉬운 개념입니다. 그래도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으니까 다시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옛날에 다 하는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게 있죠. 코리올리의 힘. 그 이거는 이게 메리고라운드, 뭐 회전목마 따라 막 가는데 회전목마 여기서 이제 뭐 공을 갖다 쫙 이렇게 이제 했어. 직선운동, 등속 직선운동을 쫙 보냈어요. 그럼 여기 돌고 있는 사람은 이 새가 이렇게 휘어지는 걸로 관찰이 됩니다. 그게 코리올리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우주에서 본 사람, 그 지구 바깥에서 저 현상을 본 사람은 저 공이 직선으로 갑니다. 근데 이 회전운동 때문에 메리고라운드에 있는 사람, 아니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를 보면은 힘을 가하지가 않았는데 이게 굽혀졌어요. 굽혀졌다는 건 뭐냐? 뭐가 가속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가속한 일이 없는데 가속한 것처럼 나타나는 게 이게 코리올리의 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북반부 남반부에 물 돌아가는 게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호주 있을 적에 몇 년 있으면서 심심하면 이렇게 해봤어요. 수도꼭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떤 때 이렇게 돌고 잘 안 돼.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왜냐하면 지구의 잦은 각속도가 작기 때문에 잘 그렇게 쉽게 그렇게 눈에 딱 띄게 안 나타납니다. 조그만 규모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구 규모, 큰 규모가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북반부에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태평양은 이렇게 들어오고 남반부는 이렇게 들어오죠. 코리올리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게 사실은 진짜 현상이 아닙니다. 진짜 현상이 아니에요. 외부 관찰자가 본 관측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 근데 그건 현실로 나타나는 없죠. 현실로 관찰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코리올리의 힘을 이렇게 나타내죠. F는 AMA가 아니고 진짜 힘 플러스 코리올리의 가짜 힘을 더해줘갖고 F는 AMA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올리의 힘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자연법칙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를 가짜 힘을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근데 진짜 또 그렇게 되고 관측자 효과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게이지 대칭이 아까 다 틀리다고 했더니 기준이. 그러니까 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연법칙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죠. 자연법칙이.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바다가 있고 산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제 직진 운동을 할 건데 이렇게 산 위로. 근데 여기서 재는 사람 높이 틀리고 여기서 잴 때 틀리고 여기 다 틀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걸 갖다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람 고도에 맞추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점마다 다 바뀌어지죠 이렇게. 그거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아까 코리올리의 힘에서 그걸 억지로 맞춰줬듯이 이거 강제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 과정이 게이지 대칭입니다. 로컬 게이지 대칭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꼬불꼬불 막 이렇게 출렁출렁한데 아까 양자장 같은데 거기에 무거움을 태양은 무거우니까 푹 가라앉아 있고 스펀지에 뭐 눌러놓은 것처럼 지구는 조금 있잖아요. 그게 양자장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건 중력장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방정식은 이제 이게 꼬불꼬불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중력은 뉴턴의 중력법칙처럼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꼬불꼬불 되는 거예요. 중력장으로 그런 장을 하나 개입해 놓으니까 쉽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코리올의 힘, 중력장, 그 양자장이 그대로 그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QED에 보면 이 QED라는 건 이제 아까 이제 처음 이제 연구한 게 전자였잖아요. 그 양자역학의 식이고 이거 보면 파동 함수 하나면 돼. 전자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장은 그 전자 상태가 헤엄돼 있는 겁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게이지 보선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그런 양자장을 보수적인 자 원래 식입니다. 디렉이 만들었던 원래 식입니다. 그 전자장의 상태를 표시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미분하면 마치가 되는 거예요. 미분하면은 뭐 게이지가 다 여기저기 다 틀린 거예요. 곳곳 시공간의 곳곳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그 넣어줬더니 여기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완전히 물리법칙이 똑같아진 겁니다. 아까 비행기 고도 맞춘 식으로 곳곳마다 그다음 파도의 수심 곳곳마다 파도에 따라 맞춘 식으로 코리의 흐름 가짜로 맞춘 식으로 똑같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거는 그냥 장의 방정식인데 디렉의 방정식은 요거를 개조를 해서 딱 만드니까 디렉의 방정식에 반응하지 않았던 장들이 서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장이? 전자장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전자기장이 튀어나옵니다. 전자기장이가 비세장입니다. 전자장하고 틀린 겁니다. 비세장이 튀어나옵니다. 이 글자가 이제 깨져서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이상 정보, 어떤 변화를 하는 정보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똑같은 법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법칙. 다만 그게 우주의 대칭성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아주 미세하게 깨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우주 어디에도 물리 법칙을 바꿀 만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이제 엉터리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국소적으로 조금씩 달라진 걸 맞추다 보니까 그걸 보정해줄 어떤 수학적인 방식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튀어나온 게 전자기장이었던, 다시 말해서 빛이었던 겁니다. 전자기 현상은 완전히 빛의 현상입니다. 빛의 현상. 이게 나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QED였죠. 전자기장.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전자가 어떻게 움직인가를 전자장의 형태로, 입자 형태가 아니고, 혹은 파동이나 이게 아니고, 요걸 하다 보니까 빛이 나왔는데, 그럼 다른 입자들은 어떤 다른 입자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우리 전자만 얘기했잖아요. 그 원자핵은 어떤 거예요? 원자핵. 우리 이제 물질은 전자뿐만 아니라 원자핵으로 되고 원자핵 안에는 중성자, 양성자가 있다는 거 20세기 초에 알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거를 게이지 똑같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이지 이론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합니다.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핵력. 아까 이제 전자를 알아봤으니까 핵은 어떻겠냐를 이제 알아본 겁니다. 근데 이 핵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성자는 문자 그대로 플러스 전기를 뜬 거죠. 플러스 전기를. 그게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극도로 정말 작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크기를 잴 수 없을 정도로 작은데 그 양성자 두 개가 반발하는 반발력이 100만 분의 1mm 사이에서 작용을 하는데 그게 10kg에 지구에서 하면 10kg 중에 힘을 합니다. 어마어마. 그 작은 양성자 두 개가 서로 반발하는 게 이 끌어당겨야 되는데 미쳐내는 힘이 10kg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자기력의 100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니, 전자가 빙빙 돌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 같은 양성자가 있는데 걔들이 어떻게 그 좁은데 이렇게 엄청난 전기적 반발력을 뚫고 뭉칠 수가 있는. 근데 물론 이제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청력 인력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20년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유가와 히데키입니다. 교토대를 나왔던 이제 이 사람이 이 1938년인가 34년에 강력에 대한 이제 이론을 낸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원자핵이 그렇게 작다면은 분명히 원자핵을 묶어두는 원자핵의 양성자, 중성자를 묶어두는 힘은 핵력이죠.
핵력은 아주 작은 범위에서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논리죠. 그죠? 조그만데 만약에 그게 먼 거리였다면 원자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원자가 그 좁은 데를 하면 굉장히 강하고 아주 짧은 거리에만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매개 아까 이제 전자의 그 이제 상호작용을 빛이 전자기장이 빛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지난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빛이 아니라 가상 빛입니다. 버추얼 광자입니다. 똑같은 뭐가 있을 거다. 그걸 매개해주는. 그래서 그걸 갖다 중남자라고 메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메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사람이 그걸 계산을 했어요. 계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건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죠. 그 불확정성의 원리는 위치가 정확하면은 운동량이 애매하고 위치와 운동량의 이제 곱이 어떤 일정한 값 이제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물리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에너지가 크면은 짧은 시간 존속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수명이 좀 길면은 작은 에너지를 갖고 하고, 그게 이제 프랑크 상수의 이제 그 리드스 프랑크 콘스턴트죠. 요만큼 된다는 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얼마가 나왔냐면은 100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어요.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는 전자 한계를 1볼트에 이제 전환해서 뭐 1m가 가는 아주 굉장히 작은 100만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어요. 응?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발견이 된 겁니다. 1947년에 파이 중간자라는 게 영국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49년인가 49년 일본이 이제 첫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유가 히데키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자뿐만 아니라 원자 핵에서도 어떤 매개하는 힘 입자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예언을 했고 그게 또 실제로 발견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핵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른 입자를 한 거, 다른 이제 입자를 하는데 특히 이제 아까 그 강한 핵력 있잖아요. 강한 핵력을 갖다가 이제 중국 사람인데 양진영하고 로버트 밀스라는 이제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는 이 사람이 있어요. 노벨상도 이 사람만 받았어요. 이 사람 못 받고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칭화대인가 나온 사람이에요. 칭화대 나와갖고 이제 미국의 시카고에 유학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그 강한 핵력을 이제 그 아까 대칭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군론이라고 그래갖고 대칭을 갖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룹 시어리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수학적인 저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군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입자 물리학을 하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 볼프강 파비 같은 사람이 극력 반대를 했어요. 제가 그냥 어떤 추상적인 알아듣지도 못할 수학을 한다고 욕박을 되게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 대칭은 단순한 대칭이었잖아요. 이렇게 뺑 돌리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2차원, 3차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4차원 시공을 막 돌리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대칭의 이제 비광 게이지 이론이라는 건 상당히 군론의 대칭의 군론의 저건데 결국은 이 사람 얘기가 지금 다 어느 정도 돼갖고 약한 핵력은 양면적 이론을 따라갑니다. 그다음 강한 핵력도 따라가고 이건 좀 다른 거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후에 우리 표준 모형의 여러 이런 게이지 그 대칭에 관한 이론을 하는데 초석을 닦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5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이런 겁니다. 아까 이게 이제 치고 깨져서 나오는데 그냥 회전하는 거 단순하게 S2라는 게 완전 복잡한 변환이죠.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차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건 9차원을 한다든지 근데 사실 이건 9차원이 아니고 수학적인 차원을 얘기합니다.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단순한 회전이 아니고 또 회전에도 대칭이 유지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학적인 그 근거를 이 사람이 제시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두 사람이
또 뭐를 했냐면 두 사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밀스는 빼고 이 양진영이라는 사람과 이정도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은 뭐 저장된가 어디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젊었을 적에 이제 석상과 학사만 하고 미국에 건너서 시카고 대학에 이제 둘이 일했던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둘이 이제 노트로 서로 이제 뭐 토의하던 그 내용인데 35살, 31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아까 이 사람이 했던 그 양밀스의 그 대칭론 있잖아요. 거기다 적용을 해갖고 딱 예측을 해봤더니 약한 능력이라는 그 힘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페리티라는 대칭이 보존되지 않는다 하는 것 갖다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나중에 결국에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57년에 두 사람 다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표준 모형의 어떤 초석을 닦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페리티가 보존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페리티라는 건 이런 겁니다. 거울 있잖아요. 거울 이렇게 보면 양쪽 똑같잖아요. 그래서 좌쪽 우쪽 있는데 그 대칭이 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주에서는 약간 그 법칙 자체, 이 우주의 원칙 자체가 깨져 있는 보이는 것으로 깨진 것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간 반전 거울 대칭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주장한 겁니다. 그러고서 양진영이라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오건웅 이름이 이제 남자의 아버지가 이제 남자 이름처럼 이름으로 지어줬다고 그래요. 이 이제 여성을 이제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 공부는 중국에서 하고 갔는데 아까 양진영이 저 여자분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기들 이름을 한번 해봐라, 실험을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성분이 오건웅이라는 이 저분이 뭘 했냐면 강한상호장에서 이미 대칭성이 있었어요. 아까 페리티 그 반전 공간 반전이 있었는데 이게 약한 행적에서는 아까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두 사람이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봐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하나는 왼손잡이 전자가 있고 하나는 오른손잡이 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휘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전자가 있고 스핀이 자전을 그렇게 한다. 자전 방향이 이렇게 도는 게 있고 아니면 오른손을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전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두 종류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게 양력에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여자분이 실험을 해봤던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코발트가 이제 60 이제 밑에가 이제 니켈인데 여기 이제 베타 붕괴라는 건 양력입니다. 양력은 아까 방사선 붕괴라고 했잖아요. 붕괴가 일어나면 이제 전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전자를 자기장 속에다 이렇게 넣고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대칭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왼손 입자 자연이 만약에 왼손 입자 오른손 입자 왼손 전자 오른손 전자를 구별을 안 한다면은 자장에 넣으면 이 양쪽으로 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왼손 입자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주는 왼손잡이 입자만 사랑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른손잡이 입자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건 아주 쇼킹한 그 실험이었어요. 두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리학자는 이 우주는 아주 대칭적이다. 그래 아름답잖아요. 뭐든지 대칭. 물리법칙은 그래야 된다 했는데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페리티가. 아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잠깐 맞이한다면 아까 지금까지 우리는 뭘 주로 얘기했냐면은 게이지 대칭성을 얘기했어요. 그죠? 게이지. 그 자의 대칭성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CPT 대칭성이라는 거는 이건 전하입니다. 전하 페리티. 아까 이제 공간이 이렇게 이제 좌우 바뀌어도 같은 거. 그다음 시간이 앞뒤 똑같다는 겁니다. CPT 대칭. 이건 다른 종류의 대칭입니다. 아까 게이지 대칭 아까 이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대칭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게이지 대칭하고 좀 틀린 겁니다. 이건 CPT 대칭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CPT 대칭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요 양력에서처럼 국부적으로 깨진 적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이지 대칭은 이제 조금 깨졌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해서 뭐 당장 두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 양하고 리는 근데 아까 이 우 여자는 받지를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저 사람 여자라고 여자라고 안 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에미네터 같은 사람은 이제 뭐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게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국소 대칭성이죠. 그 다음에 그런 게이지 대칭성을 맞추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 대칭성을 맞추다 보면 어떤 입자가 나옵니다. 그게 나온 겁니다. 힘을 있어도. 그 다음에 게이지 대칭뿐만 아니라 패리티, 공간 대칭도 깨지면 이상하게 된다. 요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면은 자발대칭. 이건 일본 사람 요이치로 남부라는 사람입니다. 시카고 이제 일본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제 시카고 대학의 사람들 와서 출가했는데 2008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 대칭성이 왜 깨졌냐 그러죠. 왜 깨졌느냐. 왜 깨지느냐.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아까 이제 보면은 아까 양밀이나 유가와나 아까 그 우나 이런 데 대칭이 깨지는 거예요. 왜 깨지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낸 겁니다. 그 아이디어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 이제 재료공학이나 아니면 고체 물리학에서는 초전입니다. BCS 이론이라는 겁니다. 바딩 쿠퍼 슈리퍼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세 사람의 합자 이름을 써서 BCS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72년에 이걸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1957년에 이제 저 이론을 발표했었어요. 근데 요이치로 남부가 60년에 재료공학에서 고체 물리학에서 응식 물리학에서는 요걸 갖다가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BCS 이론이라는 건 이제 초전도체가 왜 생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딩 쿠퍼 쌍이라고 해갖고 그 전자가 두 개가 쌍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기지어서 된다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초전도성은 어떤 낮은 온도가 되면은 유지가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깨져버립니다. 어느 순간에서 높아지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이 깨져버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상전이라고 하는데 뭐하고 이제 비슷하냐면 여기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연장해도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물이나 수에나 이런 거 있어요. 막 고온으로 해요. 막 증기 상태가 되잖아요. 그건 대칭입니다.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죠? 무질서하지만 대칭이 안 가는 상태예요. 무질서입니다. 근데 그게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쫙 떨어지면은 대칭성이 생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정이 생깁니다. 이거 되면 이거는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각도로만 결정이 생겨요. 오름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대칭성이 생깁니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또 높은 온도에서는 대칭입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근데 낮은 온도가 되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딱 뭉쳐갖고 아주 일정한 패턴화가 되면서 간다. 요게 스폰타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 자발적 고체 물리학에서 재료공학에서 신소재공학에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이론을 이제 전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의 바탕에서 이제 영국 사람 골드스톤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대칭이 깨지는데, 그러니까 깨졌을 때 왜 그게 이 대칭 이렇게 뭐가 달라지느냐는 걸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에너지 커브라고 치고 못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대칭입니다. 못을 이렇게 넣는 건 대칭입니다. 대칭인데 너무 높게 대칭이 깨지면 쓰러지죠. 그럼 대칭성이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초기에는 대칭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입자, 모든 힘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대칭이었다.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BCS 이런 것 보면 결정이 생긴 겁니다. 대칭성이 생긴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거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우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이 정도쯤 될 겁니다. 무엇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뽑으려고 뽑으려고 휘어지잖아요. 휘어지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나중에 에너지 상태예요. 여기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멕시칸 해시랑 멕시코 사람들의 모자처럼 생겨서 여기서는 안정한 상태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요거를 자발적 대칭이라고 그러죠. 스폰테니어스
시미트리 브레이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원래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일시적으로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스폰테니어스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은 자연 법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유인력 이거 다 원래 맞다. 그건 대칭이야. 대칭인데 그 시스템이라는 자연입니다. 어떤 뭐 아까 뭐 양력인지 강력 어떤 특정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상태는 약간 거기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스폰테니어스 그 시미트리 브레이킹이라는 그 개념의 그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렇게 자발적 대칭이 일어나면은 남부나 이제 골드스톤이 한 대로 하면은 에너지가 바닥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안정하게 되죠. 여기는 불안정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여튼 여기를 굴러다녀 공이 예를 들어서 만약 우주가 여기 떨어졌어요. 그럼 굴러다녀.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없는 질량이 없는 보선들이 나와야 돼요. 대칭이 깨져갖고 매개 입자들이 나오더라도 에너지가 없는 입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골드스톤 보존이라고 합니다. 골드스톤 또 없는 이게 나와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어가죠. 거기까지만 이제 알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매개 입자가 있다. 자발적 대칭이 깨졌다. 그래서 우주가 좀 이렇게 원래는 대칭이 아닌데 대칭처럼 부분적으로 보인다.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 네 개 입자들은 질량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질량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계산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양력에 대한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일단 이제 양력 거기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고 일단 양력이 뭔지 아까 이제 강한 행력은 양선자, 중선자, 원자를 묶는데 양력이라는 건 이건 얘기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이건 방사선 붕괴하고 관계되는 반응이거든요. 아니, 방사선이 붕괴되는 게 어떻게 물질의 구성이 있잖아요. 그 베타 붕괴라는 겁니다. 방사선 붕괴. 방사선이 붕괴가 되면은 요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던 양성자 중에 하나가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되면서 중성자로 되면서 여기 한 대로 전자 반전자 중성제를 방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베타 이제 붕괴라고 하고 거꾸로도 됩니다. 거꾸로도 이제 중성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중성자는 원래 원자의 핵 안에 있잖아요. 그건 안전해요. 근데 자율중성자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15분 만에 이렇게 붕괴가 됐거든요. 왜 붕괴가 되느냐? 양성자는 엄청나게 전자처럼 안정된 입자예요. 그게 아직 그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양성자가 언제 붕괴되나 수명이 얼마 돼요. 아마 우주의 나이에 우주의 나이 몇천억 몇조 배인지 모를 만큼 수명이 깁니다. 안정해. 근데 중성자는 그거보다 약간 작아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무거워요. 무겁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물질은 가볍게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붕괴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면 아까 이제 물질의 구성에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별 안에 있잖아요. 우리 태양이나 이 별 안에. 별 안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핵융합은 중성자, 양성자가 이제 합쳐져 갖고 원자핵을 이루는 거고 그 원자핵을 이뤄서 뭐 헬륨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주 빅뱅 초기에 중성자를 다 써버린 거예요. 양성자만 있는 겁니다. 중성자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별로. 그래서 중성자를 만드는 별에서 이게 붕괴가 돼요, 양성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베타 붕괴가 없으면은 이 세상 물질은 없어요. 무거운 원소는 없어요. 수소 이외의 원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타 붕괴는 분명히. 근데 이 베타 붕괴가 없었다면 이 세상 무거운 원소들은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생명도 없었을 겁니다. 왜? 지구 안에 수많은 방사선 붕괴가 있어요. 방사능하면 무조건 이게 뭐 귀신 지옥인 줄 알았는데 방사능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이 지구 안에 엄청난 수의 방사선 물질이 있어요. 걔들이 지금 지구 탄생에 42억 년 이래 계속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따뜻한 거예요.
46억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뜨뜻한 이유는 수많은 방사성 원소들이 우라늄, 토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뜨끈뜨끈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방사성 붕괴가 없었으면 지구는 다 썰렁해졌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양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붕괴지만 물론. 근데 이건 아주 특이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극히 작은 거리, 10의 마이너스 18승, 1조의 100만 분의 1 미터죠. 그 거리에만 작용해. 아까 핵력처럼. 그러니까 양성자 지름의 0.1% 거리에서만 작용을 해요. 핵력은. 그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약해요. 무지무지하게. 그 다음에 근데 희한하게 이거를 매개하려면 양력이 있으면 매개 입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매개 입자가 W 보선하고 G 보선이라는데 W 보선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두 개가 이건 중성인데 그 G 보선은 까무러치게 무거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희한한 거는 이 양력의 이 매개 보선 W, G 보선이 작용을 하게 되면 입자의 종류를 바꿔버려. 그 색깔이라고 그래. 종류가 바뀌어지는 거를. 색깔, 입맛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니, 색깔이 아니라 플레이버라 향이라고 그러거든요. 플레이버. 입자의 종류를 바꿔버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아까 중력, 양력, 강력, 전자기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양력은 입자의 종류를 바꿔버려요. 입자의 종류. 아까 중수대에서 바꿔버리잖아요. 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특별히 퀀텀 플레이버 메카니라고 그러는데 양자, 맛, 역학. 우리가 이름을 아주 잘 써요. 양자, 맛, 역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양력의 메커니즘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력이 이제 이걸 했는데 그 양력에 이제 뭐냐면 60년대 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양력이 방금 말씀드린 양력 약한 핵력이죠. 그거하고 전자기력하고 같다 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때 간략히 하면은 셀던 글렌시오라고 하는 이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셀던 글렌시오라는 사람하고 이건 와인버그라는 사람이고 한가리 출신의 여보죠. 둘이 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과학고등학교 동창생입니다. 노벨상도 동시에 받았어요. 같은 주제로 대단한 학교 미국의 과학고등학교 한가리인가 어디 출신인데 그 사람은 파키스탄 사람이고 거의 동시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글래시오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까 이제 대칭성 있잖아요. 게이지 대칭성. 요거를 갖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자기력하고 양력하고 같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근원이 뿌리가 같다 하는 거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애매하게 제시를 해서 이론이 완벽하지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와인버그라는 이 사람이 그 고등학교 동창생이죠. 동창생이 그거는 질량이 생겨서 그렇다. 그걸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던 히그스 메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 보선들이 굉장히 무겁게 됐다. 이걸 한 거고 압두살람도 똑같은 저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동시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와인버그가 이제 그걸 했던 거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는 이제 벨기에 잉글베르라는 사람하고 브루트라는 사람이고 브루트는 원래 이제 미국 사람인데 벨기에 귀화를 했어요. 귀화를 해서 벨기에 국적으로 벨기에에서 그 수십 년 동안 교수를 했고 그다음에 식스고 우리가 이제 보통 식스 입자 신의 입자를 그러냐면 그 식스 입자는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논문 자체는 이 벨기에 사람 두 사람이 먼저 발표됐어요. 언제냐면은 64년 8월에 발표했고 식스는 10월에 발표됐어요. 근데 노벨상 다 줬죠. 근데 이 브루라는 사람, 영어로 하면 브라우트고 브루라는 브루인데 이 사람은 노벨상 받기 2년 전에 타결했어요. 죽은 사람은 노벨상 안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은 거죠. 얼마만 요 일을 64년 한 50년 거의 한 50년 만에 실제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 이 사람들이 2012년에 셀은 제네바 스위스 프랑스 국경에 여기서 입자가 섞여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노벨상을 받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어제냐 내년에 이거만 기다렸던 차거든요. 이거 진짜 발견됩니다. 49년, 50년 만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했던 겁니다. 스티븐 와인버그가 이 불완전한 요 사람의 이론을 요걸 해갖고 왜
게이지 보선의 양력을 보존하는 여기에 질량이 생기냐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전역 대칭이었어요. 부분이 하나도 없어. 완전 대칭이었어. 완전 대칭이었어. 근데 아까 양 밀수의 이제 그 대칭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 대칭이 있어요. 이 대칭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이런 대칭입니다. S라는 건 스페셜이라는 얘기고, 유니탈이라는 얘기인데, 유니탈이라는 얘기고, 단순한 건데, 이게 이제 돼가고, 처음에는 이제 아까 골드스톤 네 개 입자는 질량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없었는데, 힉스장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빅뱅 후에 대략 10의 마이너스 20, 30층 초죠. 몇 조분의 1초입니다. 그 사이에 전자기력하고 양력하고 갈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갈라지기 전에 힘을 갖다가 우리가 전양력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여기 일렉트로 위크 전기력하고 양력을 합친 그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같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같았느냐? 보선이 4개가 있어요. 골드스톤보다 질량 없는 게 원래 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빅뱅 초기에. 근데 힉스 보선이 이걸 넬로 먹었어. W 보선을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W 보선을 넬로 먹고 질량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G 보선은 이건 전화가 여기도 그것도 넬로 먹고. 근데 한 놈은 남겨놨어. 그게 뭐냐면 빛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질량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질량이 엄청나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칭성이 깨진 게 아니고 대칭은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이 힉스 메커니즘 때문에 질량이 생겼던 거죠. 세 개가 빛은 그대로 있고 그렇게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기약 작용 이게 아주 희한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히 작은 거리에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선의 무게가 질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91.2기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를 표시하는 질량이잖아요. 양성자의 무려 100배나 무거워요. 100배나. 전자의 16배나 무겁습니다. 그게 힘을 내게 한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아니 힘들을 내게 하는 전자 이런 걸 내게 하는 매개 입자가 이렇게 무거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큰 난관이죠. 그게 바로 힉스 메커니즘을 해결했던 겁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까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살아있으면 무거운 질량을 가지는 겁니다. 무거운 질량을. 그러니까 양력이 저렇게 극히 작은 거리를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간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가지면 멀리 못 가잖아요. 그죠? 빛은 어떠냐? 질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니는 겁니다. 얘는. 빛은 막 다니는 겁니다. 보선하고 이 W 양력을 얘기하는 이건 너무 무거워. 그 조금밖에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수명이 얼마냐면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 1조에 다시 10배분의 1초밖에 안 돼요. 극히 작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가상 입자입니다. 그렇죠. 이 보선들은 효과를 이렇게 보면 직접 막 날아다니는 입자들이에요. 빛처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극도로 생성하기도 힘들고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양력을 하느냐? 너 이렇게 짧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양자역에서 뭐냐면은 모든 건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명이 짧다는 거는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극도로 작다는 얘기예요. 극도로 작기 때문에 약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거운 힘을 가진 입자니까 정말 엄청난 힘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수명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일어날 확률이 극도로 희박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게 붕괴돼요. 힉스 입자적을 받아갖고 G보선, W보선 만드는 그 사건의 확률이 극도로 희박해요. 그래서 그게 약한 거예요. 힘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이 세다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입자물리학에서 힘이 세다는 거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크냐 작냐.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게이지 보선은 전부 0인 상태에서, 근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에너지 상태가 안정한 상태에서 모든 게 대칭이었어요. 모든 입자가 대칭이었어요. 근데 온도가 떨어졌어. 에너지가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식스 장입니다. 나오니까 여기 있으면 불안정하게 돼요. 그죠? 그 풀로 떨어졌어. 멕시칸 문제처럼 여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지금 얼마냐면 246기가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힉스 보son 있잖아요. 힉스 보선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까무라친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실수축, 호수축을 표시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은 이 세상은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입니다. 장인데 뭐 전자장, 빛장 뭐든지 다 충분한 거예요. 평균에서. 그리고 거의 0이나 맞죠. 0에서 가상입자, 반입자들 생겼다 없었다 추천한데 기본적으로는 0입니다. 평균적으로. 그걸 진공의 평균 기대값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힉스장은 0이 아니에요. 걔만. 저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가지고 246기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장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장 뭐 이런 것들이 저장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질량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힉스 메커니즘입니다. 예. 그래서 단 여기서 모든 장들하고 반응을 하는데 반응하는 게 광자라고 했어요. 아까 힉스 메커니즘한테 광자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보선 중에. 광자만 반응을 안 하고 나머지하고 다 반응합니다. 물질 입자하고 다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 아까 표준량에 보면 질량이 있잖아요. 그 질량이 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먹는 게 전부 다 힉스장하고 해갖고 나온 건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 질량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 이걸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장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1차원으로 본다면 파동 아닙니까, 그죠? 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막 줄여. 막 줄여. 힘력이 막 만들면 이렇게 되겠지. 더 줄여.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꼭 이렇게 됩니다. 꼭 이렇게 됩니다. 빛의 파켓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됩니다. 요게 아마도 양자질. 그러니까 진동하는 기본으로 진동하는 뭐 진동 에너지. 그게 정지질량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값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데 이 정지질량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같으면은 1초에 1000조 번을 진동을 합니다. 전자장은 진동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에너지가 세서 전자가 뿅 나오는 거예요. 입자 형태로 보이는 거죠. 전자 형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이랄 대칭. 그럼 아까 왜 그러면 어떤 입자는 이 오른손 왼손이 거꾸로 보이냐고요. 질량을 얻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질량을 얻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질량을 얻은 입자는 늦게 가잖아요. 무거우니까 늦게 갑니다. 광자는 질량을 얻으면 막 가는 거예요. 무한 속도로 막 가는 질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칭성이 있게 되어서 일부 입자가 질량이 무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어떤 입자는 빨리 가는 겁니다. 얘네들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만약에 이게 이 방향이라고 해봐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입자는 얘보다 빨리 가. 뒤에서 보면 얘는 어떻게 되죠? 나한테 오는 게 되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있어서 어떤 입자가 느리게 되면은 다른 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되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까 저 양념 왼손잡이만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왜 왼손잡이만 좋아하냐? 그건 철학적인 겁니다. 그건 모릅니다. 자, 지금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대칭, 페리티, 카이럴 대칭이라고 되기 반전 그것도 이 질량 때문에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인데 강력은 금방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력은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 이제 보통 양성자는 코크가 U, D, 업, 다운 뭐 이거는 U, D, 중성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70년대 그림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여기서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입자들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 저게 저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70년대 그림이고 지금 그림이 이겁니다. 온갖 작동사진 가상입자들이 난동을 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측정하면 저렇게 보인다. 근데 이거는 이제 코크는 이 두 사람이 겔만 머레이 겔만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했는데 요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그 전에 많이 입자 수백 가지 한 100여 종이 발견됐다고. 이게 무슨 입자의 동물원이냐? 왜 이렇게 입자들이 많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정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코크라는 걸 이제 제안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코크는 이상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코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양성자 같으면 U, D 세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코크도 스핀을 갖고 있거든요. 2분의 1. 이건 아래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두 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세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뭐 위아래 다른 거 되는데 그래서 나온 개념이 색입니다. 색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색전화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와 다른 성질입니다. 그냥 이름을 색으로 붙인 거죠. 그럼 왜 이 색을 붙여? 이 색을 붙이면 하얗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하려면 하얀 색이 되는 색으로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칼라 차지야, 색전화라는 건 물리의 어떤 성질입니다. 진짜 색깔이 아니고 표현을 쉽게 할 물리학자들이 하기 위해서 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색 전기역학이라고 하죠. 색역학이라고 하죠. 색전기역학 이렇게 되는데 이 전자는 이 코크는 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절대로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밖에 없어요. 절대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희한한 그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코크는 색만 세 개가 아니고 두 개 있으면 메손이라는 걸 만들고 세 개 있으면 아까 이제 중성자 양성자 이런 걸 만들고 근데 이게 반 코크도 있거든요. 반 코크는 또 색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성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이게 또 다 대칭을 맞춰야 되잖아요. 까무러치는 겁니다. 코크는. 그래서 이 코크 이게 조합입니다. 이건 이제 시간상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그다음 또 하나 코크는 또 뭐냐면 지들끼리도 또 전달을 해요. 다른 맥의 입자는 뭐 이 자기 이제 그 물질 입자만 전달해. 얘는 자기들끼리 그리고 바뀌면서 색깔이 또 변해. 카멜레온처럼 완전히 카멜레온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칭이나 이거를 연구하기가 까무러치기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물론은 8개의 조합을 8개 이게 대칭으로 한다면 8개 사실은 코크가 8개를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8개 그래서 총 지금까지 몇 개 힘의 입자가 나옵니다. 코크 8개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양력 3개 W 플러스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빛 전자기 광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지럽게 이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상 입자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강력은 희한한 게 이게 뭐냐면은 땡기면은 약해져야 되잖아요. 고무줄하고 똑같습니다. 쭉 땡기면 점점 세져요. 강력은 땡기면 점점 세져요. 그럼 너무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겠죠? 그럼 뻥 끊어지면서 끊어졌을 적에 그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차덕처럼 이렇게 돼서 요걸 묶어주는 게 글루온이라고 하는 입자입니다. 글루온이라는 입자인데 그래서 희한하게 멀어질수록 세져요. 그 다음에 그게 뻥 끊어지면 거기서 보손이라는 입자가 생기면서 얘들이 옆에 있는 다른 그 양성자분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기괴한 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그 입자가 섞여 있죠. 그것을 발설하는 일종의 제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쿼크들이 이 양성자를 사는 활동은 정말 오묘하다,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오묘한 그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아까 질량을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식스입자가. 직수입자가 아까 기본 입자한테 해준 질량은 1%밖에 안 됩니다. 대략. 그 나머지 질량은 이 코크들이 난입 없어 피는 이 에너지입니다. 아까
코크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성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코크 3개 무게를 더하면은, 질량을 더하면은 중성자의 무게의 1%가 99%는 이 굴러온 코크들이 온갖 난장판으로 모으는 이 에너지입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질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E equal MC 제곱하잖아요. 사실은 옛날 개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량, 히그스 질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표준 모형 물질의 이제 기원에서 여섯 회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이 세상은 장으로 이루어졌다. 17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그 17개의 장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요약한 게 이제 표준 모형인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이론이 아니고, 일단 17개나 기본 입자가 된다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자연이 단순해야지 17개나 돼. 그것도 좀 이상한데, 일단 여기에는 중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연의 내 힘입니다. 하나도 타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자 이 물리학은 표준 모형은 이 정말 엄청나게 정확한 소수점 이하 12자리까지 정확성으로 이제 맞추는 정밀한 이론이라고 했는데, 중력은 전혀 손을 못 대고, 마찬가지로 중력, 현대성 이론 이걸 전혀 손을 못 대고. 두 번째, 아무 물질이 있다고 하면 그 표준 모형 하나도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아는 있는데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 반응 물질. 아까 최리티 비대칭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차지 비대칭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화 비대칭이 일어나고 지금 물질이 약간 더 많아요. 밤물질 15분의 1쯤 많았어요. 지금 물질이 많은데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비대칭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중성미자 뭐라고, 그 다음 계층성 문제, 요 잠시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게 끈 이론이라든지, 양자 루프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실험으로 차세대 가속비, 차세대 가속비라고 많이 말하면은, 우리 이제 태양계만한 입자 가속비 만들어집니다. 태양계만한 거, 우주선 해갖고, 그래서 활동이고. 왜냐면 높은 에너지일수록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미래 시나리오. 그래서 초대칭이라는 거는 아까 페르미온하고 보손하고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중우주 복합. 이게 왜냐하면 힉스 모델이 왜 저렇게 됐는지 우리가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게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2, 3분만 중요한 문제끼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층 문제입니다. 계층 문제. 이게 왜냐면 여기 좀 힉스 질량을 얻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 이제 지금 현대 양자단 이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중력 이 범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양자 요만큼 강해지는 거 에너지 속도 프랑크 질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우리가 양자 역할을 다루는 거니까 약 10의 19승배나 커요.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저런 큰 차이가 생기냐고. 전혀 감이 없어. 계층 문제라고 합니다. 하이라르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왜 이렇게 2012년에 발견된 그 힉스 보선의 그 질량은 요겁니다. 힉스 보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힉스 장이 중요한 겁니다. 힉스 보선은 힉스 장에 그냥 부산물로 나온 거일 뿐입니다. 그 신의 입자라고 부르기도 좀 뭐예요. 왜냐면 힉스 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에너지가 나왔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10의 17승배가 되는 이런 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는 게 이 계층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힉스장 때문에 이제 세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질량이 있으니까. 그게 있는데 이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 메타스테이블한 상태. 언제 여기 떨어질지 몰라.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겁니다. 진짜. 빛에만한 속도로 그냥 우주가 붕괴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모르는 거고,